막걸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공사장 인부들이 양은 주전자에 따라 마시는 술, 시골 장터에서 파전과 함께 먹는 저렴한 술, 아니면 소주나 맥주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뭔가 촌스럽고 천한 술, 아마 대부분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막걸리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마다 비법을 전수하며 정성껏 빚었고 손님 접대용으로 내놓는 귀한 술이었습니다. 막걸리가 서민술로 격화된 건 일제강점기, 정확히 말하면 1909년 주세법이 공포되면서부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막걸리의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그리고 누가 왜 막걸리를 천한 술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술 문화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술을 빚었습니다. 이걸 가양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빚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가양주 문화가 서민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양반께서 더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 가문에서는 제사, 손님 접대, 경조사 등의 술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봉제사적 빈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이 두 가지 모두에 술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께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술 제조 비법이 있었고 이걸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들은 무슨 술을 마셨을까요? 청주만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들도 탁주를 마셨습니다. 다만 아무 탁주나 마신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이화주입니다. 이화주는 백꽃이 필 무렵에 담그는 술인데 이름도 백꽃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일반 막걸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재료부터 다릅니다. 보통 막걸리는 밀누룩을 쓰지만 이화주는 쌀로 만든 누룩을 씁니다. 쌀 누룩은 만들기가 까다롭고 재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물을 거의 넣지 않고 빚어서 술이 되직합니다. 그래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고려 고종 때 지어진 한림별곡에도 이화주가 등장할 정도로 고려시대부터 상류층이 즐기던 고급 술이었습니다. 합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청주와 탁주를 합친 술입니다. 조선시대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상류층에서 특히 선호했던 고급 탁주입니다. 일반 막걸리처럼 물을 타서 희석하지 않고 청주의 맑은 맛과 탁주의 걸쭉한 식감을 동시에 살린 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프리미엄 막걸리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흔히 청주는 양반술, 탁주는 서민술이라고 단순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 서근기 쓴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의 서민들은 맛이 떨어지고 빛깔이 짙은 술을 마신다. 이 대목만 보면 탁주가 서민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왕실이나 귀족들이 마시는 고급 술과 비교한 것입니다. 서민들이 그 고급 술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술을 마셨다는 뜻이지 탁주 자체가 천한 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같은 탁주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술이 됐다는 겁니다. 양반께서는 고급 재료를 써서 오랜 시간 정성껏 발효시켰습니다. 좋은 누룩을 저온에서 천천히 만들고 찹쌀이나 맵쌀 중에서도 질 좋은 것만 골라 썼습니다. 반면 일반 주막에서 파는 술은 빠르게 발효시킨 누룩을 써서 단기간에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재료의 품질도 당연히 차이가 났고요. 그러니까 탁주냐 청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료로 어떻게 빚었느냐가 술의 격을 결정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긴 이화주나 합주 같은 고급 탁주는 지금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막걸리와는 차원이 다른 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술 문화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술에 세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예로부터 나라에서 술을 관리하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술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것처럼 술을 빚어 마시는 것도 그냥 일상이었던 겁니다.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 곡식이 부족할 때 금주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그건 세금을 거두려는 게 아니라 식량을 아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양주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주세법이 생기기 직전인 19세기 말, 조선에는 무려 15만 5천 개가 넘는 술 제조장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제조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공장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만큼 집집마다 술을 빚었다는 뜻입니다. 양반가에서는 집안마다 고유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술이라도 가문에 따라 맛과 향이 달랐습니다. 서울 지역의 삼해주, 충청도의 한산소곡주, 평안도의 벽향주, 경상도의 안동소주. 이런 명주들이 모두 이 시기에 정착됐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 술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09년 일제가 주세법을 공포하면서부터입니다. 1909년 주세법, 이게 우리 술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술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해입니다. 일제가 왜 갑자기 술에 세금을 매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통치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조선에서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세금을 거둘 것인가? 일제가 주목한 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구나 술을 마셨습니다. 농민들은 힘든 농사일 끝에 막걸리 한 사발로 피로를 풀었고, 양반들은 제사와 손님 접대에 술을 썼습니다. 경조사에 술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에 세금을 붙이면 안정적으로 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일제 입장에서는 완벽한 세원이었던 겁니다. 1909년 주세법은 면허제를 도입했습니다. 술을 빚으려면 면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마시려고 빚는 술이든 팔려고 빚는 술이든 상관없이 전부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양주를 허용했습니다. 면허만 받으면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기준으로 자가용 주류 면허수가 37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양주 문화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1916년 주세령이 발령됩니다. 주세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1916년 주세령,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주세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소 생산량을 정했습니다. 술을 빚으려면 일정량 이상을 만들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는 100석 이상, 탁주는 50석 이상, 석이라는 단위가 생소하실 텐데 1석이 약 180리터입니다. 탁주 50석이면 9,000리터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 정도 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가용 주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집에서 직접 마시려고 빚는 술에도 높은 세금을 물렸습니다. 면허를 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세금 내기가 부담스러우니 자연스럽게 가양주를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1918년에 37만 5천 개가 넘던 가양주 면허가 1932년에는 단 한 개로 줄어듭니다. 37만 5천 개에서 한 개, 14년 만에 거의 전멸한 겁니다. 일제가 주세령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것도 숫자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1990년 조선 전체 조세 수입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는 8.2%로 뛰어오릅니다. 1929년에는 27.6%, 그리고 1935년에는 무려 30.2%에 달합니다. 전체 세금의 3분의 1 가까이를 술에서 뽑아낸 겁니다. 1934년에는 주세가 지세를 넘어섭니다. 지세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인데 농업국가에서 토지세는 전통적으로 가장 큰 세원입니다. 그걸 술 세금이 뛰어넘었다는 건 일제가 조선 사람들의 술에서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뜯어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룩까지 손을 댔습니다. 누룩은 술을 빚는데 반드시 필요한 발효제입니다. 쌀이나 밀로 만드는데 집에서 만들 수 있으면 몰래 술을 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제는 농촌에서 누룩을 만들거나 파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규모가 큰 양조장에서 자체적으로 누룩을 만드는 것도 막았습니다. 각 도에 있던 누룩 제조장을 강제로 통합시켜서 대규모 누룩 공장만 남겼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누룩은 술맛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양반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술맛의 비밀이 바로 누룩에 있었습니다. 집안마다 누룩 만드는 방법이 달랐고, 그래서 같은 재료를 써도 맛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누룩을 직접 만들 수 없게 되니까 그 비법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양조 기술이 단 몇십 년 만에 끊겨버린 겁니다. 일제는 조선의 모든 술을 탁주, 약주, 소주 세 가지로 획일화시켰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던 전통주가 딱 세 종류로 정리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양조장에서 찍어내는 술만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던 술맛이 사라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똑같은 맛의 술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가 물러갔으니 가양주 문화가 되살아났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고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 와중에 술을 빚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로 막걸리를 빚으며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965년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을 원료로 술을 빚는 게 금지됐습니다. 막걸리에 쌀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정부는 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귀한 쌀을 술 만드는 데 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밀가루,
옥수수, 보리 같은 잡곡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맛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쌀로 빚은 막걸리 특유의 단맛과 감칠맛이 사라지고 신맛이 강해졌습니다. 품질이 나빠지니까 이미지도 나빠졌습니다. 막걸리는 점점 싸구려 술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막걸리는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자들이 발효 기간을 단축하려고 공업용 화학물질인 카바이드를 넣어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막걸리만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막걸리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쳤습니다. 1977년에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잠깐 쌀 막걸리가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밀가루 막걸리에 길들여진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았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가양주 금지는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놀랍게도 199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60년대, 70년대에는 집에서 술을 조금이라도 담그면 어떻게 알았는지 세무서에서 찾아와 세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주세 체계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가양주 문화를 말살한 일제의 정책을 우리 정부가 수십 년간 답습한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 막걸리는 천안술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께서는 이화주, 합주 같은 고급 탁주를 손님 접대용으로 정성껏 빚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었고 같은 이름의 술이라도 가문마다 맛이 달랐습니다. 15만 개가 넘는 양조장이 있었고 수백 종류의 전통주가 꽃을 피웠습니다. 술에 세금도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술 문화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무너뜨린 건 1909년 주세법과 1916년 주세령입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술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37만 개가 넘던 가양주 면허를 14년 만에 한 개로 줄여버렸습니다. 누룩 제조를 금지시켜 양조 기술의 전승을 끊었습니다. 수백 가지 전통주를 탁주, 약주, 소주 세 종류로 획일화시켰습니다. 전체 세금의 30%를 술에서 뽑아내면서 우리 술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만든 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쌀 사용 금지로 막걸리 품질은 더 떨어졌습니다. 가양주 금지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막걸리는 싸구려 술, 천안술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걸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식민지 수탈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막걸리가 원래 천안술이었던 게 아닙니다. 천안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전통주들이 복원되고 있고 젊은 양조인들이 새로운 막걸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술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막걸리를 드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술이 원래는 양반들도 귀하게 여기던 술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막걸리가 100년의 순환을 견디고 살아남은 술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